여러분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은 다를 것이라고 다짐하죠. 오늘은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 모든 약속은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탄고지, 원시인 식단, 간헐적 단식, 칼로리 계산, 식단 미리 준비하기, 양배추, 수프 다이어트까지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살이 찌며 여전히 지쳐있고 거울 속 자신의 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협력하는 대신 몸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혜로운 어르신이라 부르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90살이었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절반이나 어린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십리가 넘는 논밭까지 걸어가 한낮까지 일하고 집으로 걸어와 식사를 한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냈습니다. 90살의 나이에도 그는 매 끼니 평범한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었죠.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칼로리를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헬스장이라는 곳은 발을 들여본 적도 없고 단백질 보충제나 러닝머신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0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강인하고 날렵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10가지 전통 식습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원칙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그것을 특별한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현대 과학이 이 10가지 원칙 하나하나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조기 노화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억지스러운 의지력이나 극단적인 제한을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처럼 고통받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10가지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살이 찌고 매일 자신의 몸과 싸우던 그 청년이 어르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꾼 마을의 비밀을 배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던 다이어트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제 몸과의 싸움을 멈추고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지혜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은 실제로 몸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독 자신만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1장, 고통스러운 투쟁, 산골 마을, 1650년 가을, 성민은 24살이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몸이 살과 피가 아닌 돌덩이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웃고 대화를 나누며 가볍게 몸을 움직일 때 성민은 홀로 헐떡거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이 쑤셨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한낮이 되면 그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쉬고 싶었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어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서히 불어난 살들. 이제 그의 옷은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푸석해졌으며 배는 부끄러울 정도로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쌀밥, 나물, 그리고 생선. 온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젊은 나이에 자신만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어느 날 오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성민은 마을 우물가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은 90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을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90번의 봄을 보았지.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 몸이 허락한다면 20번의 봄을 더 볼 참이야. 그리고 어르신의 몸은 기꺼이 허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성민이 부러워할 만큼 가벼운 몸놀림을 유지했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발걸음은 안정적이었으며 두 눈은 맑고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성민아, 어르신이 그의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폐잔병 같은 얼굴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느냐? 너무 피곤합니다, 어르신. 항상 피곤해요.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너는 그저 아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성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24입니다. 24, 해동안 살아왔는걸요. 하지만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것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란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심장이 뛰고 있다는 뜻이지.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게 내 몸에 영양을 채우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과연 그럴까? 어르신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가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세히 말해보거라. 제2장, 첫 번째 가르침, 위에 팔 할만 채우기. 성민은 전날 밤에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고 생선과 나물을 곁들여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가끔 아직 배가 고프다 싶으면 밥을 한 번 더 퍼서 먹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먹고 나면 기분이 어떠냐? 배가 부릅니다. 가끔은 아주 많이 부르죠. 위장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보통 자리에 누워 쉬곤 합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게 말해보렴. 네가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었을 때 위장이 내 머리에게 이제 그만 충분히 먹었어 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냐. 즉시요. 저는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아니란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라.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고 난 후 20분쯤 지났을 때 배가 너무 부르다, 너무 많이 먹었어 라고 느낀 적이 없느냐. 성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거의 매 끼니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분 좋게 배가 부르다고 느꼈는데 30분쯤 지나면 숨이 찰 정도로 배가 꽉 차서 불편해지곤 했던 것입니다. 네, 저한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성민이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의 위장과 너의 머리는 서로 즉각적으로 대화하지 못해. 거기에는 약 20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단다. 그래서 네가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었다면 너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먹은 것이지. 너의 위장은 20분 전에 이미 다 찼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의 머리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아챈 것뿐이다. 잠깐, 그 말은 정말 이치에 맞았습니다. 성민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남쪽 바다 건너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장수마을이 있단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슨 특별한 음식일 것 같으냐? 아닙니다. 그들의 비결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지. 배에 팔 할만 채우기. 위장이 80% 정도 찼다고 느낄 때 그들은 식사를 멈춘단다. 하지만 그러면 계속 배가 고프지 않나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지. 만약 네가 80%에서 식사를 멈추고 20분을 기다린다면 너는 자신이 사실 완벽하게 배가 부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다. 네가 정확히 알맞은 양을 먹은 것이지. 성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80%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급하게 음식을 삼켜버리면 결코 알 수 없지. 반드시 속도를 늦춰야 한다.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하거라. 한 숟가락 넘길 때마다 위장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여 위장이 묵직하고 꽉 찼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밥을 덜 먹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알맞은 양을 먹으라는 뜻이다.
매일 밤 너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있지. 몇 달, 몇 년 동안 그 쓸데없이 더 먹은 한 숟가락들이 모여서 내 몸에는 전혀 필요 없는 수천 개의 잉여 에너지가 되어버렸다. 내 몸의 그 무거운 살들은 바로 거기서 온 것이다. 쌀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쌀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성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른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감각을 배우다. 그날 저녁, 성민은 어르신의 가르침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며 급하게 삼키는 대신 식사 속도를 늦췄습니다. 음식에 집중하며 매 입술에 닿는 느낌과 넘어가는 감각을 살폈습니다. 평소 먹던 양의 절반쯤 먹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위장이 아주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이제 배가 차오르기 시작해. 하지만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가 목표로 삼던 그 꽉 찬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게 바로 80%인가 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멈추고 수저를 내려놓은 뒤 그 감각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너 아직 배고프잖아. 음식이 곁에 남았는데 아깝게 왜 남겨? 이따가 밤에 배가 고파질걸. 하지만 성민은 어르신의 말씀대로 20분을 기다렸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덜 찼다는 그 아쉬운 느낌이 완벽한 포만감으로 변한 것입니다. 위장은 편안하고 가벼웠으며 터질 듯이 부르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이렇게 편안함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이 빠져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몸을 짓누르던 그 특유의 묵직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과식으로 인한 뱃속의 더부룩함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침 식사가 간절히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진짜 배고픔을 느껴본 게 대체 언제적 일이었던가. 그는 텃밭을 가꾸고 계신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배에 팔할만 채우는 걸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더 먹으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당연한 일이다. 내 머리는 지난 24해 동안 배가 터질 때까지 먹도록 길들여져 왔어. 그것을 다시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단다. 넌 그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돼. 그게 유일한 비법인가요? 그냥 적게 먹기만 하면 되나요? 어르신은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누구나 다 했겠지. 아니란다. 더 많은 원칙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작용해. 나와 함께 마을로 걸어가자꾸나. 두 번째 가르침을 알려주마. 제4장, 걷기의 가르침. 함께 걷는 동안 성민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0살의 어르신이 자신보다 더 빨리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확연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르신, 매일 얼마나 걸으십니까? 글쎄다. 논밭에 나갔다가 마을로 돌아오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산신각에도 오르니 대략 20리에서 30리는 걷겠지. 세어본 적은 없단다. 어르신의 연세에 20리나 30리를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민아, 나는 어린 소년일 때부터 늘 이렇게 걸어왔단다. 내 몸은 이 방식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해. 그때 젊은 사내가 말을 타고 논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길 보거라. 어르신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친구는 다리를 아끼려고 말을 이용하지. 아주 편리하긴 해. 하지만 쓰지 않으니 두 다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지나친 편리함은 건강의 적이란다. 하지만 걷는 건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내 듣자니 저 멀리 서양의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기계 위에서 제자리를 뛰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건물에 간다고 하더구나. 그들은 그것을 운동이라고 부르며 하루에 1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는 남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지낸다고 해. 성민은 그렇게 기이한 풍습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 위에서 달리거나 하루 종일 앉아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루 1시간 동안만 격렬하게 몸을 혹사시키라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지.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부드럽게 걷도록 만들어졌어. 어르신은 마을 곳곳을 가리켰습니다. 우물로 걸어가는 사람들, 논밭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웃을 방문하러 걷는 사람들, 그리고 즐겁게 뛰어다니며 걷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운동을 삶과 분리된 무언가, 힘들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걷는다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것 그 자체란다. 어르신은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시는 것 같습니까? 나야 모르지. 수천 걸음, 수만 걸음 되겠지. 몸은 걸음수를 세지 않는다. 그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움직일 뿐이야.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성민은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몸을 덜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늘 지름길만 찾았고 기회만 있으면 주저앉았으며 체력을 아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을 아껴서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저 더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논밭으로 갈 때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탄한 길 대신 비탈진 길을 오르고 앉아서 대화하는 대신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평생 해왔던 것처럼 조금 더 자주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5장 식탁의 구조. 이 주일 후 어르신은 성민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성민이 도착했을 때 그는 식상에 차려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든 음식이 섞여 있는 커다란 대접 하나 대신 상 위에는 여러 개의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그릇에는 서로 다른 음식들이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담긴 작은 밥그릇, 따뜻한 된장국, 나물 무침이 놓인 작은 접시, 구운 생선이 올려진 다른 접시, 그리고 정갈하게 썰린 무생채가 담긴 작은 종지까지. 이것이 삼첩반상이다. 어르신이 설명했습니다. 국 하나에 3가지 반찬. 이것이 제대로 된 밥상의 모습이지. 하지만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냥 커다란 그릇 하나에 다 쓸어 담고 먹는 게 훨씬 편한데요. 편하다고? 그렇겠지. 더 나으냐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아라.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국부터 떠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하고 깊은 구수한 맛. 그 다음에는 밥을 한 숟갈 뜨고 생선을 맛보고 나물을 먹은 뒤 다시 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각각의 작은 그릇들은 완전히 다른 맛과 식감을 선사했습니다. 비록 각각의 양은 아주 적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마치 크고 화려한 잔치상을 받는 것처럼 즐겁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그릇들을 모두 비웠을 때 그는 완벽한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먹은 총량은 평소 큰 대접에 한가득 담아 먹던 양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머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다고 느끼는 거란다. 식탁이 아주 풍성했다고 느끼지만 실제 먹은 양은 아주 적당한 수준이지. 그리고 국물. 그래, 식사를 시작할 때 국물을 마시면 무거운 음식을 먹기 전에 위장을 따뜻한 국물로 채워준단다. 그러면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되지. 게다가 국물은 대부분 물이라서 배를 든든하게 해주면서도 몸을 무겁게 만들지 않아. 성민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작용이었죠. 아름답게 차려진 작은 그릇들은 그가 실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너도 집에서 이렇게 먹어보거라, 성민아. 대단하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저 큰 그릇 하나에 몽땅 담아내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기만 하면 돼. 반드시 따뜻한 국물을 곁들이고 반찬 중에 나물이나 채소가 2가지 이상 들어가게 하렴. 내 눈에는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되 몸에는 가볍게 들어오도록 하는 지혜란다. 제6장 채소의 지혜. 다음 가르침은 성민이 어르신의 텃밭을 찾아갔을 때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땅에서 길고 하얀 조선물을 조심스럽게 뽑아내며 수확하고 계셨습니다. 성민아, 너는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먹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밥상에 올라오는 나물 몇 젓가락 정도요. 옛 지혜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350g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했지. 대략 이 정도 양이란다. 어르신은 커다란 무 2개를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매일 먹어야 해. 그렇게나 많은 채소를요. 채소가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만 많게 느껴지는 법이다. 아무 맛도 없다고 생각할 때만 말이지. 하지만 정성을 다해 조리한 채소는 네가 진심으로 먹고 싶어지는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된단다. 그 후 1시간 동안 어르신은 성민에게 채소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조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짭조름한 육수에 깊은 맛이 푹 배어들 때까지 졸여낸 무,
참기름과 간장에 조물조물 묻혀낸 향긋한 푸른 나물들,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오이 무침, 그리고 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도록 불에 구워낸 채소들까지. 내 듣자니 서양 사람들은 채소가 흐물흐물해지고 아무 맛도 안 날 때까지 물에 푹 데친 다음 그저 건강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씹어 삼킨다고 하더구나. 그건 고문이지. 그러니 채소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게 당연해. 성민은 졸여낸 물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을 맴돌았고 그는 자꾸만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비결은 채소를 생선이나 고기를 다룰 때와 똑같은 정성으로 대하는 거란다. 채소는 남는 자리에 대충 채워 넣는 반찬이 아니야. 밥상에 든든한 뼈대지. 하지만 왜 그렇게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까? 생각해보렴 성민아. 채소는 아주 가벼운 열량으로 내 위장을 채워준단다. 장의 소화를 돕는 섬유질도 풍부하지. 배는 부르게 해주지만 절대 너를 살찌게 만들지 않아. 그러니 내 밥상의 절반이 채소로 채워진다면 쌀밥이나 기름진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너는 배부르게 만족하면서도 고기나 밥으로 그 속을 꽉 채웠을 때보다 훨씬 더 가볍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란다. 그것은 참으로 현명한 이치였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었죠. 몸에 좋은 것들로 먼저 속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무거운 음식들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제7장 함께하는 식탁. 어느 날 저녁, 성민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성민의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듬뿍 담아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는 그것을 다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에 8알만 채우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80% 정도 배가 찼습니다. 남은 밥을 다 먹으면 분명 기분 나쁜 포만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멈추고 밥그릇에 밥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성민아, 밥을 남기다니 어디 아픈 게냐? 아닙니다, 어머니. 배가 부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음식을 남기는 법은 없다. 음식 남기면 천벌 받아. 얼른 다 먹어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경고했던 주위 사람들의 참견과 압박. 아버지, 제 몸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음식을 쑤셔 넣는 것 역시 음식을 낭비하는 짓입니다. 제 몸에 불필요한 살로 변해버린다면 그 음식은 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시 꾸짖으려 하셨지만 마침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던 어르신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맞소. 음식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살피며 알맞게 먹는 것이지 미련하게 배가 터지도록 밀어넣는 것이 아니오. 어르신의 말씀이었기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수긍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식탁에 흐르는 어색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그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우리 조선의 예법에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건강의 사회적 측면이 있단다. 가족과 이웃들은 누군가 살이 찌거나 몸이 변하면 금세 알아채고 한마디씩 참견을 하지. 때로는 그것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몸을 돌보는 동기가 되기도 한단다. 비난이나 평가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 그 밑바탕에는 서로를 아끼는 정이 깔려 있는 것이야. 우리 마을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이웃과 함께 지켜나가는 공동의 책임이기도 해. 누군가 명백히 몸을 해치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단다. 성민은 그 뜻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당한 양을 먹으며 몸을 돌보는 환경에 있었기에 그 역시 소식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입니다. 네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가 네가 어떻게 먹느냐를 결정한단다.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하면 너 역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먹게 되지. 하지만 식탐을 부리며 과식하는 사람들과 매번 어울린다면 너 역시 그 폭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거다. 제8장 시간의 법칙. 성민아, 너는 저녁 식사를 보통 몇 시쯤 하느냐? 보통 해가 지고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뒤에 먹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 2시간 전쯤에요. 어르신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로구나. 내 몸은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는 몸에 연료를 가득 들이붓고 있잖니.
그럼 언제 먹어야 합니까? 해가 아직 떠 있을 때 먹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가급적이면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해.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늦은 밤에 배가 고픈걸요. 그건 그저 내 몸이 그 시간에 음식이 들어올 것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다시 훈련시켜야 해. 어르신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밤늦게 밥을 먹고 곧장 잠자리에 들면 내 몸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 결국 그 음식은 고스란히 내 몸에 무거운 지방으로 쌓이게 된단다. 하지만 저녁을 일찍 먹고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지. 옛말에 아침은 정승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네가 가장 푸짐하게 먹어야 할 때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간대여야 해. 네가 가장 적게 먹어야 할 때는 몸이 쉴 준비를 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밤에 가장 성대하게 상을 차려놓고 먹지. 그러고서는 왜 살이 안 빠지는지 궁금해한단다. 그 둘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 성민아. 그 다음 달 동안 성민은 저녁 식사 시간을 점점 앞으로 앞당겼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마침내 그는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잠들기 전에 배가 고파 뒤척였지만 몸은 곧 새로운 시간에 적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이상 밤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면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입니다. 몸이 휴식을 취해야 할 밤에 위장이 무거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억지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몸은 한결 가벼웠고 상쾌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제9장, 작은 그릇의 비밀. 하루는 어르신이 성민에게 자신이 쓰는 식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성민이 평소 쓰던 커다란 밥그릇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적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그릇의 크기만큼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릇이 크면 밥을 가득 담아 그걸 다 비워내고 그릇이 작아도 밥을 가득 담아 다 비워내지. 그러니 작은 그릇을 쓰면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내 머리가 충분히 만족하도록 속일 수 있단다. 내 두 눈이 그릇에 가득 찬 밥을 보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푸짐하게 한 그릇 다 먹었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지. 사실 먹은 양은 훨씬 적은데도 말이다. 성민은 이를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평소 쓰던 커다란 사기 그릇 대신 작은 그릇을 꺼내 밥을 담았습니다. 그릇은 금세 꽉 차 보였고 완벽한 한 그릇의 식사처럼 보였습니다. 뇌는 꽉 찬 밥그릇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은 평소 먹던 것보다 30%나 적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묘한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위장이 터질 듯 꽉 차서가 아니라 밥 한 그릇을 깔끔하게 비워냈다는 시각적 만족감이 뇌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밥상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아주 적어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밥과 반찬을 덜어 먹기 위해 작은 그릇을 쓴단다. 각각의 그릇은 작지만 가득 차 있어서 보기엔 완벽하지만 전체적인 식사량은 결코 넘치지 않아. 만약 그래도 배가 고프면 어떡하죠? 그럼 작은 그릇으로 한 번 더 덜어 먹으면 되지. 하지만 작은 그릇을 다 비운 뒤 잠시 몇 분만 기다려 보렴. 이미 충분히 배가 불러서 굳이 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테니까. 이 심리적인 비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제한하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가 시각을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10장, 마지막 지혜.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민의 몸에서는 불필요한 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굶어가며 극단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옷은 다시 넉넉해졌고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일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가벼워졌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맑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을 빼기 위해 자신의 몸과 억지로 싸우지 않았으며 굳은 의지력을 발휘해 굶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르신이 그를 불렀습니다. 성민아, 네가 처음 나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냐고 물었던 것 기억하느냐? 네, 어르신. 그때 10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이 원칙들은 결코 떨어져서 혼자 작동하는 것이 아니란다. 모든 원칙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배에 팔 할만 채우는 것은 식사에 온전히 집중할 때만 가능하고 그것은 곧 천천히 먹어야 함을 의미해. 작은 그릇을 쓰는 비법은 음식이 충분한 만족감을 줄 때만 효과가 있고 그것은 채소를 맛있게 조리하고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을 때 이루어지지. 걷기 역시 저녁을 일찍 먹고 숙면을 취해야만 상쾌하게 실천할 수 있어.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관심은 이 모든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해주지. 이 모든 것은 여러 가닥의 실이 꼬여 만들어진 하나의 굵은 밧줄과도 같다.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지만 10가닥의 실이 단단히 뭉치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된단다. 어르신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더 깊은 진리가 하나 있단다. 이 원칙들 중 그 어떤 것도 네 몸과 싸우라고 강요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은 내 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지혜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조선의 선비들과 훌륭한 무관들은 이 이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지. 진정한 강함은 힘을 주어 억지로 쥐어짜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에서 나온단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흘러갈 때 무언가를 이루려는 억지스러운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건강도 마찬가지란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배고픔과 싸우려 든다면 결국 넌 지고 말 거야. 배고픔은 인간의 아주 강력한 본능이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건강한 음식들로 적당히 배를 채우는 방식을 택한다면 애초에 싸울 일조차 사라지는 거란다. 성민은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오직 의지력 하나에 기대어 억지로 굶고 스스로를 되짜매며 몸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원칙들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투쟁이 아니라 그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거라. 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어. 한 가지를 바꾸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바꾸고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갔지.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제 삶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아니다, 성민아. 내 몸은 원래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 나는 그저 내 몸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방식을 다시 일깨워 주었을 뿐이다. 이 지혜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단다. 네가 알아차리기만을 기다리며 말이지.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십 년이 흘러 성민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처럼 건강을 잃고 지치고 낙담한 젊은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어르신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10가지 원칙을 전해 주었습니다. 엄격한 규칙이나 억지로 참아야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서 말입니다. 첫째, 배의 80%만 채우고 몸의 편안한 감각에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 커다란 그릇 하나 대신 여러 개의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음식을 나누어 담으세요. 셋째, 숨이 턱에 차도록 뛰는 대신 하루 종일 걷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만드세요. 넷째, 억지로 씹어 삼키는 대신 진심으로 먹고 싶어지도록 채소를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섯째, 시각적인 만족감으로 뇌를 속일 수 있는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여섯째, 하루 중 가장 푸짐한 식사는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낮 시간에 하세요. 일곱째,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밥상을 함께 하세요. 여덟째,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곁들이세요. 아홉째,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꾸역꾸역 먹는 대신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집중하며 식사하는 것으로 음식을 존중하세요. 열째,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일신우일신의 정신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작은 습관들을 만드세요. 이것은 팍팍한 다이어트 규칙이 아닙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던 옛 지혜이자 삶의 철학이며 이 원칙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헤매던 진정한 해답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아래에 나는 몸과 싸우는 대신
조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다정하게 협력하는 진정한 치유의 철학을 만나보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성민이 깨달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몸은 여러분이 쓸데없는 투쟁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10가지 지혜는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